탈시설 정책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중규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 박사님은 대구대학교 한국재활정보연구소의 부소장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는 한가장의 연구회의 연구위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다 좋은 말씀들 듣고 또 새롭게 배우고 깨달은 바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입장이 제가 지체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의 입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사실 참 좀 간과했구나. 요즘 좀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심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탈시설 운동가입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고, 특히 저는 이제 신학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간 복음적 관점에서 장애인 시설들을 평소에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대표적인 대규모 시설들, 예를 들어 꽃동네, 또 대구시리 희망 같은 이런 시설들이 되게 가톨릭계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비판하면서도 저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광화문 광장에서 꽃동네 교황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도 함께하고, 여기 보면 천노열 신부님만 계시죠. 그리고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할 때도 역시 탈시설 문제를 늘 언급을 하고 이런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로 탈시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호소 있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가 특히 감동을 받았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자비의 특별 기념이 있었습니다. 그때 6월 12일 날 장애인과 병자들을 위한 주일 강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황님께서 병자와 장애인들을 안 보이는 곳에 숨기거나 수용소에 가두지 말고 사회에서 함께 살도록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제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고 너무 감사한 그런 말씀인데, 제게도 정말 이런 탈시설 운동은 단순히 장애인 인권 운동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복음 정신의 실천 운동으로 신자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른바 탈시설 운동을 제가 한 지가 한 20년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 탈시설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래도 이제 가톨릭 안에서 탈시설 운동하라고 좀 이름이 있으니까 아마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의 딱한 사정을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탈시설 문제를 너무 지체장애인, 제 당사자의 문제로만 접근했구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고백을 솔직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체장애인들 경우에는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게 비록 재반 여건이 좀 부족해도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적인 지원만 있으면은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발달장애인 경우, 특히 중증인 경우에는 좀 아직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일 날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로드맵을 보면은 그동안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탈시설 관련 모든 요구들 아마 제가 담자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한데, 사실은 그것이 그만큼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 과제라는 것이 사실은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다음 2025년부터는 지역사회에 거주 전환 지원을 하겠다. 또 2041년까지는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거주 전환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전체 그 로드맵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하나 핵심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탄탄한 자립 경로 구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머무는 공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과 공공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탈시설 운동가로서 이런 로드맵이 밝힌 탈시설 방향 관련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최근에 깨달은 바대로 로드맵에서 간과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소비자주의에 입각해서 정책을 직접 관련되는 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아직도 개별 사항에 대한 어떤 특수한 사항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난 10월 6일 날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입장문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장문에서는 로드맵이 집중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지원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에 놓여 있는 중증 발달 장애인, 또 최중증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보호의 책임을 결과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라고 또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탈시설화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장애인의 장애 특성, 생애 주기 등에 따른 선택권 보장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수립과 특히 향후 탈시설 로드맵을 비롯한 사회복지 정책 수립과 추진,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법률에 직접 영향을 받을 시설 이용이 절실한 중증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함께 논의하여 진행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양비로운 것지만은 사실 뭐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주교회의 정부에서 발표한 로드맵과 주교의 입장은 모두 탈시설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측면들이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양쪽 모두에게 정말 문제를 사실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중심의 공론화와 진전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로드맵에서 강조한 점이 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그런 중증 발달 장애인 경우에 1차적인 돌봄자인 부모님들의 노령한 문제, 이 문제가 좀 간과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마침 제게 찾아오셔가지고 호소하신 분들도 뭐 대단히 연로하신 그런 부모님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로드맵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본 것이 이걸 넣은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개설되어 있는 포스트홈이라는 제도, 특히 발달장애인 특화된 전문 위탁가정 이 제도를 한국에 도입했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최근에 이 정인 학대 사건 등에서 아동 위탁가정에서의 반인근적 이런 사건들 때문에 염려되는 바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시설장애인 인권 관련 감시하는 미국의 K&A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저를 찾아온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의 호소 내용처럼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아볼
시설을 찾지 못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거나 또 그마저 견디지 못해서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아픈 현실을 목소리 큰 곳에만 기울이는 정치적 판단으로 외면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그 발달장애인 미국의 포스텀 제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뭐 상담사, 보육교사 등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발달장애인들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케어가 힘든 부분 이런 발달장애인들 경우에 자기 집에서 위탁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위탁 양육 대상에는 요보 대상자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지만 이 부분은 또 우리나라에 맞게 이렇게 또 개선을 하면 되려 봅니다. 여기 사진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일반 우리 한국의 아동들 위탁 가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사렛대학교 김정인 교수님하고 지금 추진하는 게 발달장애인만 특수가 된 활동보조사를 자격증을 좀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위탁 가정을 맡아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오레곤주에 보면은 개별화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달장애인의 앞으로 한평생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스포트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그런 여러 역할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인권 발달사를 보면은 사실은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하나둘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인권의 발달사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은 서구에서 참정권이 없는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미국 경우에 흑인은 민권이 없는 또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20년 전만 해도 동남아의 그 노동자들은 사실 한국의 시민권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애인 경우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차별적인 거로 해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못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발달장애인 어머니들부터 듣는 말씀이 뭐 다의 가슴에 맺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아이보다는 하루 뒤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저 가슴 아픈 말씀을 제가 늘 듣고 있는데 결국은 장애의 자녀를 두고는 내가 눈 감을 수 없다는 이런 호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제가 어릴 때 저 같은 지체장애인들 어머니들 부모님들한테 늘 듣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지체장애인들 가족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별로 이렇게 들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현실이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지금 외치는 요구들을 주고 봅시다. 하루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달라.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문화예술 관광, 향유권 요구 등을 담은 국가 책임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떻게 무리한 요구같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요구는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지체장애인들의 요구였습니다. 사실은 수십 년간 요구하고 투쟁도 벌이고 하면서 결국은 현실에서는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거의 좀 누리고 있는 권리란 말입니다. 당연하게. 바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회가 한 걸음씩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문제를 부모님들이 국가 책임제로 요구하는 것. 저는 이게 정말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걸 사회 인권 발달사의 과정으로 볼 때도 하나의 상고 해산의 고통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아까 우리 수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동 보육의 검은 중에 이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 발달장애의 삶도 우리 국가가,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정부의 어떤 탈시설 로드맵도 그러하고 우리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런 입장문도 그런 정신과 원칙을 잃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대립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또 신자로서 요청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좀 그런 비판을 듣고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각종 사회 문제 투쟁 현장에 신부님들은 다 보이는데 유독 장애인들이 인권을 요구하고 사회 통합을 외치는 투쟁 현장에는 신부님들이 한 분도 안 보입니다. 처음에 아마 강화문 광장의 그 시 현장에 보였습니다만은 제가 겪은 것도 유일하게 그 현장에 만난 분은 천노의 외국 신부님 한 분 보이셨다. 그리고 거꾸로 장애인들이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곳은 늘 시설장입니다. 장애인 시설장으로 만나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은 그분은 어디에 계실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시설장으로보다는 장애인들이 사회통합을 외치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시라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애인 사업의 미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대규모 시설 위주의 수용적인 장애인 사업을 지향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말 공헌을 했고 한국 장애인 복지 발전에 정말 큰 헌신을 했고 그 부분은 뭐 말할 리도 없죠. 오히려 이제껏 장애인 복지 분야에 쌓아온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과 경험을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온전히 투신할 때가 되었다. 저는 가톨릭 교회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수사님이 아까 발표하신 예지람의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전환 발표문 이 부분이 가톨릭 장애인 복지에 나아갈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와 함께 제가 지난해 그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특성이 거의 동네마다 본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조직처럼. 이 본당이 장애인 복지의 역할을 정말 중심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본당마다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뭐,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직 파악은 좀 못했습니다만은, 각 본당마다 한다면은, 뭐, 소수의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사회복지위원회든지, 카리타스 뭐, 이런 데서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구 교구에 있을 때, 대구에 토마스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부님이 공간만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달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교리반도 하고 뭐 부모님들도 또 회도 조직하고 활동을 하고 했는데 바로 그게 모범사례고 또 서울에도 대림성당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이제 가톨릭 교회의 단점이 뭐냐면은 신부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 또 그게 완전히 멈춰버리는 그게 참 큰 문제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앞에 이기수 신부님이 계십니다만은 주교회의 차원에서 공적 제도화시키면 좋겠다. 각 본당에 발달장애인을 분담하는 그런 공간이든지 이런 걸 하는 그 제도화시키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도 제가 토마스 성당에 몇 분 가서 놀란 점이 있거든요. 전례에 같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따로 이제 안 하겠지만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참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100마리의 온전한 공동체를 만든 것처럼 우리 발달장애인 역시도 저는 전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면서 신자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교회가 꿈을 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참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